여러분은 형제 자매와 사이가 좋은 편인가요? 어릴 땐 멋모르고 한 집에서 자라 가족이란 이름 아래 살아왔는데 어른이 되고 각자 가정이 생기고 나면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집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재산 같은 여러 이유로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4살 터울의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지금은 얼굴도 안 보고 살죠. 오빠 쪽에선 아쉬운 게 많은지 종종 연락이 오는데요. 만나자는 얘기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답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오빠인데 제가 너무 독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빠가 저와 엄마에게 한 짓을 알면 차마 그런 말은 못 하실걸요. 사실 오빠는 태어난 이래로 늘 집안의 골칫거리였어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유명한 악동이었는데요. 같은 사내 애들을 우르르 끌고 다니며 남의 밭 서리를 하고 이웃집 장독대에 일부러 돌을 던져 깨트리곤 했죠. 심지어는 동네 슈퍼에서 몰래 물건을 훔쳐다가 걸린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사내 아이는 원래 저런 법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고 오빠는 그런 관대한 태도를 당연하게 여기며 점점 더 무모해졌습니다. 급기야 고등학생 땐 옆 학교 남학생들과 심하게 패싸움을 하는 바람에 정학을 맞았는데요. 그 일로 단단히 마음이 틀어졌는지 그대로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요. 반면 저는 둘째 딸의 숙명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늘 착실하고 성실한 모범생이었어요. 6살 때부터 엄마를 도와 집안 살림을 하고요. 학생의 본분인 공부도 열심히 했죠. 제가 기억하는 한 한 번도 부모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네요. 아니 딱 한 번 아버지의 뜻에 반항한 적이 있어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아들, 딸 차별도 심했는데요. 여자인 제가 학교를 다니는 걸 늘 못마땅해 하셨어요. 고등학교도 엄마가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한 덕분에 간신히 다닐 수 있었죠. 그러니 대학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는데요. 담임 선생님 입장에선 그런 제가 안타까웠는지 집까지 찾아와 아버지에게 부탁하셨어요. 아버님, 영애가 참 똑똑합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로는 늘 전교 1등이었고요. 워낙 영특해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요. 이런 아이가 대학에 안 가면 누가 대학에 가겠어요. 영애 정도면 서울에 있는 대학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으니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간곡하게 얘기하는 선생님을 그 자리에서 내쫓았고요. 선생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제게 엄청 화를 내셨어요. 기집애가 도대체 학교에서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선생이 집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너 그 선생한테 뭐라고 한 거야? 네 애비가 대학 안 보내준다더라 고자질이라도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전 그냥 선생님이 왜 대학 안 가냐고 물어봐서. 그럼 뭐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등 다른 핑계를 댔어야지. 지 애비 얼굴에 똥칠을 해도 입은 쓰지. 에이, 됐으니까 당장 네 방으로 들어가. 꼴도 보기 싫다. 늘 아버지에게 순종하던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대학에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울면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 대학 보내주시면 안 돼요? 등록금만 내주시면 나머지 학비는 제가 어떻게든 알아서 할게요. 공부하면서 일을 병행하든 뭘 하든 다 할 테니까.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못 들었어? 글자 좀 읽는다고 네 애비가 우스워? 이래서 기집애들은 뭘 가르치면 안 돼. 주제를 모르고 나대거든. 야, 네 오래비도 대학이 뭐야?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는데 어딜 기집애 주제 대학을 가겠대? 그동안 너 공부시키느라 내가 얼마나 등골이 빠졌는 줄 알아? 더는 그럴 돈 없으니까 당장 방으로 들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네요. 아버지가 저를 오빠와 차별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도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겉으로는 차갑게 구셔도 속으로는 저를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날은 그런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린 날이었어요. 엄마 역시 그런 저를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혼자 울고 있는 제 곁으로 다가와 미안하다며 함께 울어주셨죠. 영애야, 미안하다. 예미가 못나서 네 아버지를 설득도 못하고 너한테 이런 서름만 주는구나. 엄마의 눈물에 제 가슴이 더 아려왔어요. 엄마는 언제나 제 편이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힘이 없었죠. 저는 그런 엄마에게 차마 더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웃어 보였죠. 엄마 괜찮아. 나 대학 안 가도 돼. 그냥 아버지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원래부터 큰 기대는 안 했어. 제 말에 엄마의 표정이 한층 더 무너졌어요.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시더군요. 한참의 침묵 후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게 너무 미안해. 왜 그래? 나 정말 괜찮아,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잘 살 수 있어. 공부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 그날 이후로 저는 대학에 대한 꿈을 접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께 그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고요. 밭일로 바쁜 부모님 대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죠. 그러다 동네 어르신의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고요. 23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비록 연애 결혼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절 참 많이 아껴줬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농사꾼의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죠. 당시 남편은 시부모님을 도와 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자신은 하루 종일 땡볕에 나가 일하면서도 저는 집에만 있게 했어요. 일꾼들도 있는데 뭐하러 당신까지 나와. 그냥 집에 얌전히 있어.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다 나가서 일하는데 어떻게 나만 그래. 됐어. 그런 걸로 눈치줄 양반들 아니니까. 집안 살림만 해도 할 게 천지 삐까리인데 그냥 집에 있어. 내가 부모님한텐 잘 말씀드릴 테니까. 늘 아버지와 오빠에게 치이고 살았던 저는 남편의 다정함이 어색하면서도 좋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남편을 사랑하게 됐죠. 부부 금실이 좋아서인지 아이도 금세 생겼는데요. 남편을 쏙 닮은 첫째 아들도 연년생으로 태어난 둘째 딸도 하나같이 제 인생의 보물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이가 둘이나 태어나고 쌀농사도 흉년을 겪으면서 가세가 점점 기울어졌어요. 결국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다시 농사를 넘기고요.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상경했어요. 그쯤에 친척 어르신이 서울로 먼저 올라가 유통업을 시작했는데요. 일손이 딸려 저희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솔직히 서울살이에 대한 동경만큼이나 두려움도 컸기에 겁이 났어요. 서울에선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하지만 남편을 믿었기에 군말 없이 따라 나섰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한 선택이었어요. 서울로 올라가자마자 남편 하는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친척 어르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에 합류하자마자 남편은 성실하고 빠릿빠릿하게 일을 해냈어요. 순식간에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거래들을 도맡게 되었고요. 사업이 커지면서 아예 따로 독립해 나와 본인만의 회사를 운영하게 됐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생활 또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고생이 보람으로 돌아오는 순간들이 참 많았죠. 시부모님은 참 대견하다면서 기특해 해주셨는데요. 저희 부모님, 정확히 아버지만은 반응이 영 달랐어요. 가족 버리고 혼자만 서울로 올라가서 잘 사는 배신자 취급하셨죠. 그것도 모자라 툭하면 전화를 걸어 오빠를 책임지라 하셨네요. 그때까지도 오빠는 고향에서 사고만 치고 다녔거든요. 부모님의 농산일을 돕긴커녕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고요. 포커니 뭐니 도박으로 집안 재산이나 거덜내고 다녔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게 전부 제 탓이라는 양 얘기했어요.
여자인 제가 남자인 오빠의 좋은 기운까지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였죠. 그날도 그랬어요. 평소처럼 저녁 먹고 애들을 재우려고 하는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영애야, 애비다. 잘 지내냐? 네, 아버지. 저희는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도 건강하시죠? 건강은 개뿔.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다. 너 지난번에 지어보냈던 보약 그 뭐냐? 그게 효과가 괜찮던데 한 첩 더 지어보내봐. 그리고 네 오래비도 어떻게 좀 해보고. 너 혼자 서울에서 그렇게 잘 살면 뭐하냐? 네 오래빈 여기서 이렇게 빌빌대고 있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지. 그게 가족 아니냐?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또 오빠 얘기를 꺼냈어요. 이미 여러 번 들어온 말이라 잠시 한숨을 삼킨 후 말했죠. 아버지, 제가 뭘 어떻게 돕겠어요. 오빠도 이제 어른이에요. 제 앞가림은 스스로 해야죠. 저도 남편이랑 아이들 보느라 정신없는데 어떻게 오빠까지 다 챙기겠어요. 나름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들을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바로 언성부터 높아지셨죠. 어디 기집애가 아버지 하는 말에 사사건건 말대꾸야. 서울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가족이 가족으로 안 보이냐? 애초에 네 오래비가 왜 그렇게 됐는데? 개혼도 네가 하는 바람에 장남인데 여직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얘가 마음을 못 잡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니야? 어? 아버지는 또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개혼 문제는 단골 중에 단골이었죠. 사실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오빠가 결혼을 아직 안 했다고 개혼은 무조건 장남이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오빠가 언제 결혼할 줄 알고 그걸 마냥 기다리나요? 한 1년을 기다리다 엄마와 시부모님의 설득으로 간신히 먼저 식을 올릴 수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그 뒤로 걸핏하면 제가 먼저 결혼해서 오빠의 앞길을 막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했죠.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가 먼저 결혼한 게 오빠 인생에 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요. 오빠도 나름 마음고생하고 있겠지만 고생하는 거 알면 도와야지. 한서방 일도 잘 풀린다며. 근데 너희 오래비 좀 거두는 게 그렇게 힘드냐? 저희도 사정이 넉넉한 건 아니에요. 서울에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리고 오빠는 본인 스스로 누가 집을 마련해달래? 그냥 너희 집에서 같이 데리고 살면서 일 돕게 하면 되잖아. 그러다 어느 정도 일 배우면 독립시켜주고. 아이 동생이 그 정도도 못해줘? 너 그렇게 계속 너희 오래비 외면하면 천벌받아 이거사. 아버진 계속 제 말을 끊어먹으면서 자기 주장만 내세웠어요. 결국 애들 핑계를 대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는데요. 웬걸? 며칠 뒤 누가 초인종을 눌러 나가보니 글쎄 오빠가 서 있더군요. 오빠가 여긴 어쩐 일이야? 나 아예 서울 올라왔어. 어머니 아버지 잔소리 더는 못 들어주겠어서. 그 시골 동네에서 계속 비비적거린다고 괜찮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예 서울에서 먹고 살 일을 찾아보게. 뭐? 근데 왜 우리 집에... 아버지가 얘기 안 했어? 집 구할 때까지만 신세 진다고 했잖아. 난 아무 얘기 못 들었어. 갑자기 이렇게 오면... 아이 남도 아니고 깐깐하게 왜 이래? 아이 동생 좋다는 게 뭐냐? 오빠는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급하게 남편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니 아예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집 구할 때까지만 신세 지겠다는 건데 그냥 들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오빠의 성격을 아는 저는 한없이 불안하기만 했어요. 역시나 오빠는 한 달, 두 달, 석 달, 무려 반년이 넘도록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죠. 처음 몇 주는 그래도 일자리를 좀 알아보는 신용을 하더니만 나중엔 아예 하루 종일 방 안에 처박혀 게임만 하더라고요. 그도 아니면 서울에서 사귄 친구들과 어울려 술만 먹었죠. 닥달하면 곧 일자리 구할 거다 라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며 시간을 끌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집에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해서 청소며 빨래까지 제가 해줘야 했고요. 때때로 새벽까지 친구들을 데리고 와 술판을 벌이기 일쑤였어요. 결국 지켜보던 남편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어요.
그건 바로 오빠를 본인 회사에 취직시켜주는 거였죠. 솔직히 마음 같아선 말리고 싶었어요. 오빠가 예전부터 뭐 하나 제대로 끝까지 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의 선의를 믿고 오빠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네요. 오빠, 그 사람 회사 들어가선 잘해야 돼. 알겠어? 뭐든 배우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하란 말이야.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해, 이 기집애야. 내가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내 능력을 못 펼친 것뿐이지 한다면 하는 놈이란 말이야. 유통일이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도 처음 한두 달은 별 문제 없이 잘 다니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오빠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하지만 그건 잠깐뿐이었어요. 오빠는 자기보다 윗사람들이 일을 시키면 뻗대기 일수였고요. 심할 땐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어요. 내가 여기 사장 마누라 오빠야. 사장 형님이라고. 따지고 보면 내가 사장보다 높은 거거든. 근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니,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일을 이따위로 해두면. 아이, 시끄럽고. 난 몰라. 모르니까 따지고 싶으면 사장한테 가서 따지쇼. 오빠는 점점 더 회사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폭탄이 되어갔어요. 어떻게든 오빠를 설득해 회사 사람들과 융화시키려던 남편도 나중엔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해버렸고요. 결국 오빠도 언젠가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게 됐죠. 그런데 오빠가 회사에서 친 사고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집에 들어오더니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여보, 형님 말이야. 우리 회사 신입이랑 눈이 맞은 것 같은데 여직원들 말로는 그 신입이 임신을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뭐? 그럼 오빠가 결혼도 전에 그 여직원을 임신시켰단 말이야?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오빠를 불러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오빠 미쳤어? 시집도 안 간 처제를 임신시키면 어떡해? 하지만 오빠는 당당하다 못해 뻔뻔했어요. 뭐가 문제야? 내가 뭐 유부남도 아니고 책임지면 되지. 책임은 무슨 책임을 져?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인간이. 이제부터라도 하면 될 거 아니야. 네 남편 코딱지만한 회사는 애초에 나라는 인물의 품을 그릇이 못 됐어. 나도 이제 사업할 거야. 결혼도 할 거고. 뭐? 사업? 오빠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참나, 네 남편도 하는 걸 내가 왜 못해? 두고 봐. 내가 더 성공할 거니까. 호언장담한 오빠는 자기가 임신시킨 신입 직원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겠거니 했는데 며칠 뒤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희야, 어쩜 좋니? 너희 오래비가 갑자기 무슨 과일 유통 사업을 하겠다면서 너희 아버지 앞으로 있는 땅을 팔아 자기를 탈라는데. 뭐? 느닷없이 과일 유통 사업은 뭐야? 아버지 반응은 어떤데? 너희 아버지 원래 민식이한테 약한 거 알잖아. 결혼한 아가씨 임신시켜 데려온 것도 손주 빨리 보게 생겼다면서 좋아라 하는 양반인데. 아무래도 땅 팔아서 한 미천 해줄 것 같아. 엄마의 전화를 받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되도 않는 과일 유통 사업이라니 오빠가 또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건지 걱정부터 앞섰죠. 솔직히 아버지한테 서운하기도 했어요. 대학 가고 싶다 울고불고 할 때 돈 없다 하던 양반인데 오빠가 얘기하면 뭐든 다 해주시는구나 싶어 씁쓸하더군요. 오빠는 땅을 팔아 받은 돈으로 신입 직원, 그러니까 사실상 새언니가 된 여자와 함께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 누구보다 크게 성공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오빠가 뭘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오빠가 야심차게 차린 회사는 3년도 안 돼 폐업했고요. 오히려 빚만 잔뜩 지게 됐어요. 경험도 없는 오빠가 아무런 준비 없이 뛰어들었으니 어찌 보면 예견된 결과였죠. 그 사이 아버지는 지병이 깊어져 몸져 누우셨는데요. 오빠는 죄책감을 느끼긴커녕 오히려 아버지의 남은 재산마저 탐냈어요. 바로 부모님이 농사짓던 밭이었죠.
어차피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선 이제 농사도 못 짓잖아. 그 넓은 땅을 그냥 놀리느니 얼른 팔아서 조금이라도 건지는 게 낫지. 웃기지 마. 오빠 그 돈으로 또 뭘 하려고? 더는 사고 치지 말고 그냥 얌전히 있어. 이놈의 기집애가 어디 오빠한테. 내가 그 돈으로 뭐 딴짓한데? 사업할 거야. 완전 대박인 아이템 하나 있는데 그걸로 성공해서 아버지 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 거라고. 됐으니까 그냥 둬. 안 그래도 아버지 병원비 빠듯한 거 몰라? 지금 그 이가 내주고 있지만 언제 또 큰돈이 들어갈지 모르잖아. 그냥 둬 오빠. 한 번 실패했으면서 무슨 또 사업을 하겠대. 이번엔 진짜 대박 칠 수 있어. 서울서 알게 된 친구 한 놈이 동업하자고 한 건데 그냥 투자만 하면 10배 아니 20배로 거둘 수 있다고. 저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 모르는 새에 아버지는 또 오빠의 말을 들어주고 말았죠. 결국 밭까지 팔아 또다시 사업 자금을 마련해 준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사업은 또 실패했고 오빠는 여전히 무책임한 모습 그대로였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아버지가 오빠 사업이 망하기 전에 눈을 감으셨다는 것 정도일까요? 어쨌든 부모님의 마지막 재산마저 허무하게 날려버린 오빠를 보며 저는 더 이상 오빠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죠.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장례식 때 자식들끼리 그렇게 유산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다는 걸요.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보면서도 설마 제 일이 될 줄은 몰랐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의 생명보험금과 하나 남은 집을 노리는 오빠를 보고 저도 폭발하고 말았어요. 오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동안 아버지 재산을 그렇게 날려먹었으면 됐지. 어떻게 아버지 보험금이랑 집까지 탔네? 이건 엄마 앞으로 둬야지. 아버지도 없는데 어떻게 엄마한테서 그 쥐꼬리만한 재산까지 뺏으려고 들어? 뺏는다니 뭔 말을 그렇게 해, 이 기집애야. 원래 유산은 배우자랑 자식들이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거 몰라? 난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는 것뿐이라고. 정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빠는 이미 진작에 오빠 몫의 유산을 다 땡겨받은 거야. 그리고 보험금은 유산 상속 대상에 포함 안 되거든? 그러니까 더는 욕심부리지 말고 그쯤에. 안 그럼 나도 변호사 고용해서 제대로 대응할 테니까. 제 단호한 대처에 오빠도 더는 아무 말 못했어요. 집단에 나름 알아보긴 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든 뭐든 압도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더군요. 저는 집을 처분하고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했는데요. 엄마가 서울살이를 원치 않으셨어요. 남편 사업 때문에 저희 부부가 고향으로 내려올 수도 없는 처지라 결국 엄마 혼자 지내시게 됐죠.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 자주 들락날락했는데요. 저도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져 눕고 애들도 키우고 하다 보니 점점 엄마를 들여다볼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엄마는 언제나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에 영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었네요. 물론 오빠는 혼자가 된 엄마에 대해선 손톱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유산 문제로 단단히 마음이 상했는지 저나 엄마에게 아예 전화 한 통 없더군요. 명절에도 절대 오지 않았고요. 부부는 끼리끼리라고 새언니 역시 마찬가지인 줄 알았는데요. 언젠가부터 명절에 새언니가 오빠를 끌고 와서 조금씩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아예 그 전날부터 와서 명절 음식 준비를 돕기도 했죠. 그동안 제가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해서 많이 서운하셨죠, 어머님? 죄송해요. 사실 결혼하자마자 바로 시용이 낳고 이 사업 망하고 하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용이도 유치원 들어가고 여유가 좀 생겨서 앞으로는 제가 못한 만큼 며느리 노릇 열심히 할게요, 어머님. 새언니는 엄마뿐 아니라 제게도 따로 사과했어요. 아가씨, 사장님, 아니 이제 아주버님이나 서방님이라고 불러야죠? 어쨌든 두 분한텐 죄송했어요. 임신하고 갑자기 회사 그만둬버려서 그 뒤로도 그이가 사업한다 뭐한다 하면서 사고만 쳐놓고 뭐 하나 수습한 게 없잖아요. 괜찮아요. 그게 뭐 새언니 잘못이겠어요? 다 오빠 잘못이죠.
오히려 그런 오빠 데리고 산다고 언니가 고생이 많아요. 오해를 풀고 보니 새언니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오빠가 속개나 썩일 텐데도 일절 내색하지 않고요. 뒤늦게 며느리 노릇하겠답시고 엄마 혼자 사는 집에도 자주 내려왔죠. 솔직히 저 혼자선 벅찼기 때문에 새언니의 존재가 참 고마웠네요. 그래서 새언니가 뜻밖의 부탁을 했을 때도 단칼에 거절하지 못했어요. 저기 아가씨, 혹시 요즘 아주버님네 회사에 일자리 좀 없을까요? 네? 일자리라니... 설마 오빠 또 일 그만뒀어요? 그쯤에 오빠는 사업병에서 좀 벗어나 철공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갈까 싶긴 했는데 참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싶더라고요. 제 한숨에 새언니가 부랴부랴 오빠를 두둔하기 시작했어요. 그이가 그래도 이번에 오래 버텼어요. 근데 무리해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원래 한창 일 배우던 중에 흐름이 또 끊기면 다시 시작하기가 더 힘든 법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요즘 계속 아주버님 회사 다니던 시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좋았다고. 근데 자기가 철이 없어서 뭘 몰랐다고. 지금 다시 일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아가씨가 한번 아주버님한테 얘기 좀 해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이 진짜 많이 철들었거든요. 이젠 진짜 잘할 거예요. 새언니의 부탁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오빠만 생각하면 단칼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새언니와 조카를 생각하면 또 그러기가 힘들었죠. 결국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봤는데요. 역시나 사람 좋은 남편은 대번에 알겠다 하더군요. 그래, 뭐 내가 자리 다시 마련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늘 미안해 여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형님도 우리 가족인데. 그리고 아주머님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아. 그치만 오빠 문제로 늘 당신한테 피해만 줬잖아. 피해는 무슨, 부부끼리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치면 우리 엄마 아팠을 때 당신이 병관했던 것도 내가 피해를 끼쳤던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일 때문에 바빴으니까 당연히 며느리인 내가 병관했던 거지. 그래, 다 그런 거야.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 난 오히려 이렇게라도 그동안 당신이 고생했던 거 갚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싶어. 그렇게 남편의 배려 덕분에 오빠는 다시 남편 회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과연 새언니의 말처럼 오빠도 철이 좀 들었던 걸까요? 예전처럼 게으름을 부리거나 뻗대는 일도 없어졌고요. 나름 열심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군요. 자연스레 남매 간의 사이도 점차 나아졌어요. 뭐 바로 돈독해진다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부 동반으로 친정엄마를 모시고 철마다 여행도 다녀오곤 했죠. 엄마는 그래도 오빠나 저나 결혼 하나는 참 잘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동감이었고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좋은 일이 생기면 늘 안 좋은 일도 뒤따라오기 마련이더군요. 어느 볕 좋은 가을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요. 받아보니 병원이더군요. 양홍남 씨 따님 되시죠? 여기 땡땡병원인데 양홍남 씨 문제로 상의 드릴 게 좀 있어서요. 환자분이 끝까지 자식분들에게 날리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시는데 아무래도 알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환자분이 유방암인데요. 당장 입원해서 수술하고 치료 들어가야 하거든요. 얼굴 보고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언제쯤 병원으로 오실 수 있어요? 병원 관계자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바로 남편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엄마를 만났죠. 저를 본 엄마는 그제야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혼자서 너무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그러게 진작에 연락을 했어야지. 왜 말도 안 하고 고집을 피웠어? 나도 염치가 있지. 영애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대학도 못 보내줬는데. 엄마의 말에 눈물이 팽 돌았어요. 이미 애 둘 낳고 아줌마가 된 지 오랜데 뭔 놈의 대학은 대학인가요? 물론 아쉽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이젠 정말 괜찮은데.
아무래도 그 일이 저보다는 엄마의 가슴에 더 큰 대못으로 박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끌어안고 말했죠. 엄마, 그때도 말했잖아. 나 대학 같은 거 안 가도 아무 상관없다고. 나 지금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다신 그런 말 하지 말고 당장 치료부터 받자. 알겠지? 엄마를 설득해 바로 병원에 입원부터 시켰어요.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요. 위치가 안 좋아서 조금 까다로운 수술이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지방에 있는 병원이라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마음 같아선 엄마를 서울로 데려오고 싶었는데요. 엄마가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끝끝내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무사히 수술을 끝냈고요. 이어진 반년간의 항암 치료도 잘 마쳤어요. 하지만 암이란 건 완치 후에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 따라오더군요. 가장 큰 문제는 팔과 다리의 부종이었어요. 림프선과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간혹 그렇게 붓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엄마의 경우는 상태가 좀 심했어요. 아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올랐죠. 매일 병원에 가서 재활치료를 하고 집에서도 매 시간마다 마사지를 해야 했는데요. 문제는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쯤에 또 저희 둘째 딸이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제가 친정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거든요. 워낙 시골이라 간병인을 쓰는 것도 여의치 않았고요. 어렵게 구해도 다들 일주일도 안 돼 그만두곤 했죠. 맘 같아선 새언니에게 부탁하고 싶었는데요. 솔직히 새언니도 애가 있고 엄밀히 따지면 저희 엄마 딸이 아니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걸까요? 새언니가 먼저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가씨, 오빠랑 얘기를 해봤는데 어머님은 저희가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요? 그치만 오빠 일도 있고 언니도 시영이가 있잖아요. 그이 일이야 아주버님이 편의를 봐서 만들어준 자리지. 사실 그이 없다고 해서 회사에 큰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향에서 어떻게든 뭐 일자리 알아봐야죠. 시영이도 다 컸고요. 그치만 쉽지 않을 텐데. 간병 제가 해봐서 알지만 정말 몸도 마음도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알아요.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요. 아가씨는 지금 새별이 때문에 어머님 돌볼 수가 없잖아요. 며느리인 제가 해야죠. 그러자 옆에서 잠자코 있던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야, 나도 같이 내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솔직히 그동안 내가 장남으로서 한 게 뭐가 있냐? 맨날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 못이나 박았지. 이번에야말로 정말 아들 노릇 잘할 테니까 염려 말고 새별이나 신경 써. 오빠의 말에 눈물이 팽 돌았어요. 솔직히 오빠가 그런 든든한 말을 해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오빠와 새언니는 고향으로 내려갔고요. 엄마와 함께 살면서 엄마를 돌보게 됐어요. 엄마도 참 기뻐하셨죠. 물론 오빠가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워낙 시골이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안 남편은 그때부터 오빠 통장으로 그동안 주던 월급만큼의 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를 오빠네 부부가 돌보는 만큼 저희는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서요. 저도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동의했죠.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고향으로 내려가 엄마의 상태를 살폈는데요. 다행히 엄마는 오빠네 부부와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새언니는 암에 좋다는 온갖 음식으로 손수 엄마의 밥상을 차려줬고요. 병원에서 배운 마사지로 매일 밤 엄마의 부종을 풀어줬죠. 오빠 역시 곁에서 그런 새언니를 나름 열심히 돕는 눈치였고요. 그래서 저도 안심하고 딸의 간호에만 전념할 수 있었죠. 엄마와는 매일 하루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늘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만 하던 분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자꾸만 이상한 말을 주절거리더라고요. 영애야, 우리 딸아, 집엔 별일 없지?
일은 무슨 일? 새별이도 많이 괜찮아졌고 다 괜찮아. 엄마는 좀 어때? 엄마? 엄마야 당연히 괜찮지. 너희 오빠랑 며느리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엄마는 괜찮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근데 진짜로 너희 집엔 아무 일도 없는 거지? 요즘 내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말이다.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래? 그냥 뭐 귀신 나오고 그런 꿈이지. 무슨 일 생기면 꼭 경찰 불러. 알겠지? 엄마는 집에 무슨 일 없냐고 무슨 일 생기면 꼭 경찰을 부르라며 당부에 또 당부를 했어요. 생전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는 분이기에 걱정이 됐는데요. 새언니 말로는 요즘 악몽을 자주 꿔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군요. 요즘 어머님이 부정치료 받느라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게 어머님 말로는 항암 치료 받을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정말 암도 다 나았고 해방이다 했는데 또 매일같이 병원을 드나들어야 하니까 뭐 어머님 입장에선 힘들기도 할 거예요.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근데 왜 자꾸 저희 집에 무슨 일 없냐고 경찰을 부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꿈을 꾸시길래. 어머님 말로는 아가씨 집에 자꾸 도둑 드는 꿈을 꾼대요. 아주버님 사업이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모양이죠. 제가 잠자리 더 잘 돌봐드릴 테니까 아가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밤에 꿀물도 좀 타드리고 마사지도 더 오래 해드리고 해볼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새언니. 그래도 새언니의 집중 간호 덕분일까요? 그 뒤로 친정엄마는 더 이상 이상한 꿈은 꾸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게 뭔 일 있으면 경찰을 부르라는 말도 쏙 들어갔죠. 엄마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저도 한시름 놓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언니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한 통 왔죠. 새언니 어쩐 일이에요?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아가씨 그런 게 아니라 실은 그이가 교통사고가 나서요. 지금 병원에 있거든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오빠 많이 다쳤어요? 아니요 그냥 가벼운 철거상 정도만 입었어요. 근데 차가 아예 망가져버려서 당장 다음 주에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야 하는데 어쩌죠? 뭐 새 차를 사고 싶어도 저희가 돈이 있어야죠. 고향이 워낙 시골이라 차가 없으면 사실상 병원을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엄마가 부종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해서 바로 차를 한 대 뽑아주려고 했는데요. 오빠가 새 차는 부담스럽다고 중고차를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중고차는 무슨 중고차야. 그냥 우리가 낼 테니까 새 차 뽑아. 됐어. 나도 염실한 게 있는데 그냥 중고차로 살게. 대신 돈 좀 넉넉하게 주라. 엄마 다음 달부터 새로 부종에 좋다는 뭔 마사지 받기로 했는데 그게 보험이 안 돼서 돈이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 바로 남편에게 얘기해 오빠가 불러준 액수를 붙였어요. 내심 오빠가 철이 들긴 했구나 싶었죠. 늘 남에게 보여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허세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중고차를 사겠다고 말하다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한편으로는 오빠가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내려가 보지도 못하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딸을 잠시 시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저 혼자 고향으로 내려갔죠. 뭐 나름 서프라이즈로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말도 안 하고 갔는데요. 웬걸? 담 바로 앞에 차가 한 대 주차돼 있었는데 삐까뻔쩍한 외제차진 뭐예요? 이런 시골에서 1억이 넘는 외제차를 보다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왜 우리 집 앞에 주차돼 있지? 설마 오빠 차인 건 아니겠지? 아니야, 오빠가 그때 중고차 산다고 했는걸. 아닐 거야. 치밀어 오르는 의욕을 애써 누르고 대문에 서서 오빠를 막 부르려던 순간이었어요. 여름이라 그런가 활짝 열린 현관문 틈으로 오빠의 목소리가 넘어오지 않겠어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왜 또 오줌을 지리고 지랄이야. 술맛 떨어지게. 오빠가 그렇게까지 악을 쓰는 건 너무 오랜만이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고민하다 담을 넘어 현관문 앞까지 한달음에 달려갔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저는 그대로 돌이 되고 말았어요.
거실 한복판에선 오빠가 술상을 차려놓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고요. 그 앞엔 엄마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화장실을 가려다 넘어진 것 같은데 바지 아래로 실수하신 모습이 고스란히 보이더군요. 근데 오빠는 달려가 엄마를 일으키긴커녕 오히려 한껏 목소리를 높여 윽박 지르고 있었어요. 새언니와 조카는 그 뒤에서 아무 일도 없는 양 치킨을 뜯고 있었고 말이죠. 아이, 노망난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오줌을 지려? 어?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야? 미안하다 민씨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 부종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서. 걷기 힘들면 기어서라도 화장실로 가면 되잖아. 아님 기저귀라도 채워줘. 어? 그래야 정신 차리겠냐고. 오빠 앞에서 엄마는 덜덜 떨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치 맹수 앞에 놓인 가여운 사냥감 같았죠. 그러자 조카와 말없이 치킨만 뜯고 있던 새언니가 인상을 쓰며 끼어들었어요. 야, 안 돼. 기저귀 무슨 기저귀야. 그걸 또 누가 갈라고? 아이, 당신이 시간 날 때마다 갈면 되잖아. 아, 싫어. 나 내일부터 시내에서 동네 엄마들하고 요가 배우기로 했단 말이야. 당신이 할망구 기저귀 갈 거 아니면 입 닥쳐. 에이씨, 진짜. 그럼 이렇게 번번이 오줌 지르게 두란 말이야? 그러게 당신이 제때 화장실을 데려가면 되잖아. 아니면 요강을 사주든가. 요강은 뭔 요강이야, 냄새나게. 그냥 기저귀 쓰자고. 아니, 물 먹지 말라고 하면 뭐 하루 한 번 쌀까 말까 아니겠어? 그런가? 아, 그럼 뭐 그렇게 하든가. 아, 됐고 빨리 저 오줌 지린 거는 치우라고 해. 새언니의 명령에 오빠가 바로 또 엄마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이, 할망구 들었지? 앞으로 기저귀 채울 테니까 눈치껏 꿇어. 물 잔뜩 먹기만 해, 어? 아, 빨리 오줌 지린 것도 닦고! 오빠의 윽박지름에 엄마가 허둥지둥 치맛자락으로 주변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새언니가 그 모습을 조카와 보며 낄낄대더군요. 아우, 더러워 죽겠네 진짜. 아, 근데 기저귀 사려면 또 돈 들잖아. 아, 하여간에 할망구 돈 잡아먹는 기계라니까. 어떻게 아가씨한테 얘기해서 돈 좀 더 보내달라고 할까? 아, 당연하지. 이번에도 뭐 병원비 핑계대면서 좀 크게 불러. 나 차 싹 한번 썬팅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할망구 입단속 제대로 하고. 또 지난번처럼 경찰이니 뭐니 얘기 꺼내면 가만 안 둬 진짜. 아이, 맘 같아선 전화 못하게 하고 싶은데 아, 그럼 그쪽에서 의심할 거 아니야. 미쳐 진짜. 아, 둘이 통화할 때마다 옆에서 감시하는 것도 일이라고. 우리한테 맡겨놓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주제 어디서 효녀질인지. 아, 뭔 놈의 전화를 매일같이 해. 기가 찬다니까 진짜. 그제야 저는 오빠와 새언니가 숨기고 있던 추악한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동안 엄마를 돌보는 척 학대하고 있었고요. 엄마 병원비를 핑계로 받아가던 돈으로 둘이서 한껏 사치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킬까봐 엄마가 저와 통화할 때마다 옆에서 감시를 했던 거죠. 친정엄마는 어떻게든 제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돌려 꿈핑계를 대며 경찰 얘기를 꺼냈던 거고요. 뒤늦게 알게 된 사건의 전말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당장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짐승 같은 두 년놈을 벌하고 엄마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제가 힘이 너무 딸렸죠. 지금은 감정보단 이성이 앞서야 할 때였어요. 저는 일단 핸드폰을 꺼내 오빠와 새언니가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요. 어느 정도 증거가 되겠다 싶을 때 마당 뒤쪽으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연락해 모든 사실을 알리고 당장 와달라고 했죠.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마침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때까지도 새언니와 오빠는 더럽고 냄새난다며 오빠를 핍박하고 있었네요.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당장 엄마한테서 떨어져! 제 고함에 새언니와 오빠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저를 보자마자 둘 다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아니 영애, 너 언제 온 거야? 올 거면 미리 연락을 하고 왔어야지. 그래요 아가씨. 지금 어머님 모시고 화장실 가려다 어머님이 못 참고 실수를 좀 하셨는데 잠시만요. 여보,
어머니 좀 부축해줘. 두 사람은 언제 엄마를 핍박했냐는 듯 엄마를 잡고 일으키려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화들짝 놀라면서 몸을 움츠리더군요. 누가 봐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걸 보고 깨달았네요. 엄마가 두 년놈에게 폭행도 당했다는 걸 말이죠. 엄마한테서 떨어져. 손대지 말란 말이야. 엄마, 이리 와. 저는 두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 엄마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말했죠. 헛짓거리하지 마. 내가 이미 다 봤으니까. 이제 와서 가짜는 연극질 한다고 해서 내가 또 속아 넘어갈 것 같아?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다가오는 오빠를 향해 뺨을 날렸어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새언니의 뺨도 연달아 후려쳤죠. 다신 엄마랑 나한테 연락할 생각 마. 그리고 지금까지 네 년놈들에게 줬던 돈도 다 받아낼 거니까 두고 보라고. 어디 그뿐이야? 둘 다 학대죄로 감옥에 처박아 줄 거야. 죗값을 치르게 해줄 거라고. 제 고함에 오빠와 새언니가 말없이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둘이서 절 잡으려고 포위망을 좁혀오더군요. 저는 엄마를 안전하게 제 뒤로 보내고요. 바로 새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오빠보단 같은 여자인 새언니가 맞서기 수월했으니까요. 새언니의 손을 피해 배를 걷어찬 다음 한 번 더 따귀를 때려줬는데요. 새언니는 꼴 좋게도 그대로 바닥에 자빠져 컥컥대더군요.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오빠가 제 뒷덜미를 낚아채 바닥으로 쳐박았어요. 말랐어도 남자인지라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됐죠. 어떻게든 자세를 뒤집으려고 했지만 어마어마한 악력 때문에 쉽지가 않더군요. 하지만 순순히 당할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 미리 퍼뒀던 마당의 흙을 손에 잡히는 대로 꺼냈어요. 그리고 오빠의 눈에 그대로 뿌려버렸죠. 오빠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싼 채 나동그라졌고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언니에게도 달려들어 흙을 뿌렸네요. 내 눈! 두 년놈이 쌍으로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낸 게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엄마, 이제 나가자. 그 사이에 저는 엄마를 데리고 현관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오빠가 달려와 절 잡으려고 했는데요. 때마침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저희 집 마당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왔죠. 여기에요, 여기. 제가 신고했어요. 제 외침에 경찰들이 순식간에 달려와 줬어요. 엄마의 상태를 보고 한눈에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는지 바로 구급차를 불러줬고요. 그 사이 당황한 새언니와 오빠는 담을 넘어 도망가려고 했죠. 하지만 경찰이 괜히 경찰인가요? 경찰들은 순식간에 오빠와 새언니를 제압했고요. 수갑을 채워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제 말에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경찰의 도움으로 저희는 안전하게 구출되었고요. 뒤늦게 도착한 남편과 무사히 합류해 병원으로 갔네요. 엄마의 몸엔 울긋불긋한 멍과 상처가 가득했어요. 의사의 조언대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으로 찍으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하지만 엄마는 다 괜찮다면서 자꾸만 절 위로하려고 하더군요. 엄마, 이젠 진짜 안 되겠어. 나랑 같이 서울로 가자, 응? 엄마가 서울 싫어하는 거 아는데 이젠 내가 못 견디겠어. 내가 정말 잘할게. 제발 같이 서울로 가자. 제 애원에 엄마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영애야. 나고 자란 고향이라 떠나고 싶지 않았고 또 괜히 너한테 짐만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서울 올라가는 걸 피했는데 네 오빠랑 며느리가 그렇게 악마처럼 돌변하고 나니까 기댈 사람이 너밖엔 없더라. 엄마를 구하러 와줘서 정말 고맙다. 고마워. 이젠 뭐든 다 네 말대로 할게. 엄마한테 자식이라곤 이제 너뿐이니까. 저는 남편과 같이 엄마를 모시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고요. 한편으로는 오빠와 새언니를 고소했어요. 두 사람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하에 일단 풀려났는데요. 풀려나자마자 나란히 찾아와선 무릎 꿇고 빌더군요. 영애야, 이 오빠가 미안하다.
실은 그동안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근데 또 그만둔다고 하면 너랑 한서방이 또 실망할까봐. 그래서 그냥 어머니 간병하겠다고 고향 내려갔던 거야. 처음부터 어머니를 홀대할 생각은 절대 없었어. 근데 어쨌든 자의로든 타의로든 또 회사 그만둔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하고 엄마가 아픈 게 괜히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짜증도 나서.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 그딴 말로 엄마를 학대한 게 정당화가 될 것 같아? 웃겨 진짜. 오빠는 구제불능의 쓰레기야. 아버지가 오냐오냐 끼고 놀다가 재활용도 불가능해진 패급 쓰레기라고 알아? 제 막말에 역시나 오빠는 언제 그렇게 굽히고 들어왔냐는 듯 바로 본색을 드러냈어요. 뭐? 아니 이 기집애가 어디 오빠 앞에서 그따위 막말을 해? 야,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는데? 여자라고 남자 잘 만나서 팔자 핀 주제에. 그러자 잠자코 있던 새언니도 재빨리 거들더군요. 맞아요. 솔직히 아가씨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사람이 아가씨 오빠인데 어떻게 또 평사원 자리를 주냐고요. 못해도 부사장 자리 정도는 줘야지. 그래놓고 생색이나 생색은 있는 대로 내고. 참나. 오빠랑 제가 뭐 그래요. 어머님 제대로 못 모신 거 인정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다 아가씨랑 아주버님 때문이에요. 진작에 윗사람 대우해줬어 봐요. 우리가 이렇게 어머님한테 막 나갔겠어요? 더는 못 들어주겠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새언니의 따귀를 날렸어요. 입 닥쳐 이년아. 어디 똑같은 쓰레기 주제 입을 나불거려? 뭐? 부사장? 야, 패급 쓰레기한테 뭔 부사장이야. 사업 말아먹는 게 특기인 놈한테. 너는 왜 이런 쓰레기를 만나고 난 우리 남편같이 잘난 남자 만나는 줄 아니? 부부는 끼리끼리거든. 네가 똑같은 쓰레기니까 쓰레기 같은 자식 만난 거고 난 잘났으니까 잘난 남자 만나서 이렇게 호강하는 거야. 알아들어? 제 말에 새언니는 어지간히도 분했나 봐요. 씩씩거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야, 애초에 아주버님, 아니 사장님 점 찍었던 건 나거든? 유부남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넘어간 거지. 마음만 먹었으면 진작 꼬셨어. 그때 그냥 확 꼬셨어야 하는 건데. 알고 보니 새언니는 저희 남편에게도 흑심을 품고 있었더군요. 남편 말로는 실제로 몇 번 가짜는 유혹을 하기도 했다대요. 근데 남편이 도통 넘어가질 않자 타겟을 저희 오빠로 바꿨던 거였어요. 가만히 있던 남편이 참다 그 사실을 폭로하자 오빠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죠. 당신 미쳤어? 꽁 대신 닭이라고. 그럼 이 자식 안 되니까 나한테 온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여보. 나 못 믿어? 당연히 못 믿지. 네가 전에도 남자 문제 일으켰던 게 한두 번이야? 이 망할 옆에 내가 진짜. 급기야 오빠와 새언니는 저희 부부 앞에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봐줄 수가 없어서 경찰을 불러 쫓아내버렸고요. 그 뒤로도 제발 선처해달라는 두 사람의 애원과 부탁을 무시로 일관했어요. 지리한 재판 끝에 두 사람에겐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솔직히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로 소송도 걸었죠.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두 사람의 목을 옥질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오빠와 새언니는 빚만 잔뜩이라 그 보상금을 낼 수가 없었고요. 노역을 하면서 대신 그 빚을 갚아야 했어요. 지금은 둘이 진작에 이혼했는데요. 오빠는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모양이고 새언니는 조카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쥐죽은 듯이 사는 것 같더군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엄마는 금세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한동안은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힘들어하셨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 나았어요. 저희 부부와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앞으로는 엄마 더 잘 모시며 살아가려 합니다. 부디 모두 응원의 말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